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1권의 2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강의의 제목은 기초 물리학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은 물리학의 이론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현재 어디에 도달했는지를 대충 3단계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물리학자가 목표로 하는 것은 무엇인지, 무엇이 물리학이 도달한 단계인지를 설명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건 물리학 강의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리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다소 두서없는 잡담입니다. 그럼 책을 펼쳐보겠습니다. 파인만은 이 세계를 체스 게임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체스 게임은 규칙이 있죠. 그리고 그 체스 게임에는 말들이 있습니다. 파인만이 말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세계에 어떤 체스 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체스 말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하는 게임의 법칙을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소하지만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이 세계가 작은 숫자의 원소들, 그리고 작은 숫자의 법칙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물리학자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해변 같은 데 있을 때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모래가 있고 또 바위도 있고 하늘에 달이 떠 있죠. 물리학자가 생각하는 것은 모래와 바위와 달은 크기만 다른 게 아닐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또 바람이 불어오고 파도가 치는데 바람과 파도는 뭐가 다를까? 이것은 공기가 흔들리냐 물이 흔들리냐의 차이일 뿐 사실 그 기본적 원리는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존재하는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을 하나의 원리, 보다 작은 숫자의 원소들과 작은 숫자의 법칙으로 융합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물리학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파인만이 강조하고 여러분도 잘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과 그 게임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를 아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은 체스의 경우는 이야기가 아주 쉽죠. 왜냐하면 여러분한테 누군가가 체스의 규칙을 가르쳐 줬다고 해봅시다. 체스라는 것은 말을 이렇게 두는 것이고 바둑판에서 두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다고 하죠. 그런데 체스의 규칙만 알면 바로 여러분이 체스의 마스터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규칙을 안다고 해서 어떤 장기판 상황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를 두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어떤 사람이 대포를 쏘면 그 대포알은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따라서 움직이겠지만 물리 법칙인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안다고 해서 그리고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훌륭한 포병이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야구를 할 때도 볼을 때린다던가 볼을 잡는다고 할 때 그 모든 것은 물리 현상이니까 뉴턴의 운동방정식대로 움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야구 선수들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잘 알아서 공을 잘 때리고 잘 잡는 건 아니죠. 그래서 게임의 규칙을 아는 것과 게임이 왜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가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물리학자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게임의 법칙을 알아내는 겁니다. 물리학자는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의 법칙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이제 체스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가 우리한테 게임의 법칙을 가르쳐 주죠. 체스는 이렇게 두는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물리학자의 경우에는 그걸 스스로 알아내야 합니다. 이게 물론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한 경우를 고려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걸 보고 있으면
우리가 게임의 법칙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고립계라고 말하는, 고립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아주 작은 수의 원소들만이 고립되어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 거기에서는 우리가 자연 법칙을 알아보기 쉽다는 것이죠. 물론 이 자연 법칙이 고립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바뀌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통해서 그것을 또 검증해야 되죠. 두 번째는 보존되는 걸 찾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물리학 방정식을 풀어낼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산이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뭔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물리학자한테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되는데 이러한 법칙들을 보통 보존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질량 보존의 법칙, 혹은 입자수의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죠. 이 보존 법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해도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보존 법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 맞다, 틀리다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근사적인 계산을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턴이 맨 처음에 연구한 달이나 행성은 한 점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공 모양도 아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뉴턴 방정식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걸 근사적으로 계산했을 때 괜찮은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법칙이 옳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파인만이 이번 강의에서 말한 과거와 현재 물리학의 3단계 묘사를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전 시대라고 불릴 수 있는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 이전의 물리학을 말합니다. 체스는 체스판에서 두죠. 고전 시대의 물리학이 펼쳐지는 무대는 3차원의 공간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 위에서 이제 세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입자들 혹은 원자들이었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사람들이 세상에는 원자가 있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 시대에서 원자 자체는 도대체 어떻게 존재가 가능한지 원자의 내부는 어떠한 것인지는 미스테리였습니다. 원자가 영어로 아톰인데 아톰은 쪼갤 수 없다라는 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물리학은 그냥 원자가 있다. 거기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이 시대의 물리학을 구성했던 자연 법칙들은 당연히 뉴턴의 운동 법칙, 중력 법칙, 또 전자기 법칙도 있었고 고전 연력학도 있었고 통계학학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가 고전 시대였는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이 나오면서 이 고전 시대가 끝이 납니다. 상대성 이론이 특수와 일반 상대성 이론이 있는데 특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것은 1905년,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것은 191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은 한 사람이 이렇게 발표한 건 아니었고 여러 사람이 연구를 하고 논문을 쓰고 한 거였지만 양자역학의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5차 솔베이 회의였습니다. 이때 여기서 아인슈타인하고 보아하고 양자론에 대해서 논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아가 이 논쟁을 이겨서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양자론 해석이 널리 받아지게 되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출현이 물론 딱 정확히 1927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정도의 시간대를 가집니다. 그런데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나온 다음에는 이 물리학의 무대가 3차원에서 공간 더하기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성 이론이 바로 공간과 시간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이론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4차원 시공간이라고 부르게 된 거죠. 이걸 따로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다. 시간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양자론이 등장하면서 양자론이 한 것 중에 하나가 입자와 파동을 융합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얘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입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파동이라는 게 알고 보면 같은 것이다. 이런 것을 양자론이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차 조금 더 이야기할 텐데요. 물론 구성 요소에서 보면 이 세계는 여전히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론이라는 게 원래 원자의 내부를 연구하다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자의 내부 구조를 보니까 원자는 전자가 있고 원자 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전자가 도대체 원자 안에서 어떻게 있는지 자체가 미스터리였어요. 원래 전자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머릿속에 생각하는 것처럼 지구 주위를 달을 돌듯이 이렇게 삥삥 돌면서 원자 안에서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모순을 설명하고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양자역학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게 바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시대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왜 그럼 다음 시대가 있느냐? 이 단계에서는 아직 도대체 원자 핵 자체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또 미스터리였던 거예요. 이 시대에서 물리학의 세계를 지배하던 이론들은 물론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이 있고 양자역학과 전자기학을 융합한 양자전기역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파인만이었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를 간단히 하고 지나갈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파인만이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장이라는 게 전기장, 중력장이라고 해서 힘이라는 게 직접 어떤 물건과 물건, 어떤 입자와 입자 사이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은 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기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고, 이 장이 움직이는 게 파동인데 이 파동이 높은 주파수로 움직이면 점점 입자처럼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양자론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더라도 이 문장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힘과 입자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얘기하면 장이 나오고 파동이 나오고 입자를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아마도 물리학을 전공한 분들이 아니라면 근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길을 잃고 계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양자역학은 수식이 아니라 말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수식만 갖고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927년에 솔베이 회의 같은 것에 대해서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양자역학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싸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양자역학에서 입자와 파동이 융합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양자역학은 수식이 아니라 말로 설명될 수 없고 양자역학이 다루는 세계는 우리의 일상보다 훨씬 더 미세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의 체험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원래 일상어로 표현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타고난 장님이면 뭔가 시각적인 걸 설명할 수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닙니까? 그 미세한 세계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인과론도 안 통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적인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고 하자면 무슨 선문답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리학자들은 수식이라는 좋은 길잡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말로만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어디서 길을 잃었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수학 없이는 양자역학은 만들어질 수도 사용될 수도 없었습니다. 매우 추상적인 세계에 적응하자면 그에 걸맞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이 사실은 강조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3단계로 가봅시다. 이 3단계는 여태까지 1단계와 2단계를 기억하시는 분은 예측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가 뭐였죠? 그러니까 고전 시대는 원자라는 게 있다. 근데 원자 내부는 잘 모르겠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원자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양자역학이 나왔죠. 그런데 양자역학이 나온 초기에는 원자 핵의 내부는 아직 들여다보지 않았다고 그랬죠. 원자 핵 내부를 들여다보는 시대. 이게 이제 3단계의 시대,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 원자 핵의 내부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어떤 힘이 존재하고 무슨 입자가 존재하는가를 쳐다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숫자의 입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입자 동물원의 시대라고 썼죠. 이 책은 1960년대에 발표됐기 때문에 가장 현대 이론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론도 입자 동물원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입자 중에는 보존이 있고 하드론이 있고 페르미온이 있고 메존이 있고 바리온이 있고 렙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입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쓰지 않은 쿼크라든지 이제 그런 더 세부로 들어가는 입자들이 있죠. 여기서는 그 내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현대 물리학은 우리에게 어떤 충격을 줬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은 인류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은 믿을 수가 없는 이론이죠. 앞에서 말했듯이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이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이론이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것이 원자폭탄이죠. 양자역학을 이해하지 못해도 원자폭탄에 죽을 수는 있잖아요. 이렇게 원자폭탄이 등장하자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불꽃놀이가 돼버렸는데 그 이후의 이론이 있다고 해도 원자폭탄을 불꽃놀이로 보이게 할 그런 폭탄은 만들어진 적이 없죠. 이런 걸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대 입자 물리학이 다루는 에너지 단위는 너무 크고 이론의 계산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테스트해 볼 만한 결과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게 있다고 해도 실험을 해볼 수도 없는 겁니다. 태양계를 한꺼번에 전부 날려버리는 실험, 이런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자역학의 출현 이후의 물리학 이론들은 계산도 너무 힘들고 실험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사회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크게 뒤집는 그런 일도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사실 세상을 바꾼 것은 20세기 중반 이래로는 생물학이었죠. 유전자 과학, 뇌과학, 장기 이식, 실험관 아기 뭐 이런 것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는구나,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를 말하자면 어쩌면 최후의 물리학자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인만은 이 강의를 1961년에서 1963년에 미국의 칼텍에서 학부생을 위해서 했다고 하죠. 이때만 해도 강력한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리학자가 기본적으로 종이의 문제를 풀었죠.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발달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인공지능, 기계학습 같은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물리학을 하는 방법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그런 면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물리학의 난제라고 불리던 단백질 접기 문제, 플로팅 폴딩 문제라고 하는 이 문제를 알파고를 만든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물리학자의 마지막 꿈인 통일장 이론도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50년 전과 지금의 차이입니다. 자, 그럼 오늘 마무리로 이 세계에 대한 당신의 이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물리학자가 뭘 하는지, 물리학적 사고방식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우리가 이 같은 질문을 여러분한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계에 대한 여러분의 이론은 무엇인가? 그 공간, 그 세계의 무대는 아마도 고전 역학의 시대처럼 3차원 공간 더하기 시간, 이런 무대였겠죠. 그리고 그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은 어쩌면 시장의 법칙, 자본주의 법칙, 뭐 이런 거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구성 요소는 사람들일까요? 근데 사람은 숫자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이론은 예를 들면 세상에
탄소가 있고 산소가 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은 부자가 있고 가난뱅이가 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하면 세상에는 부유층이 있고 중산층이 있고 극빈층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구성 요소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당히 섞어서 우리의 세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이래도 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우리의 사고는 이미 상당히 추상적입니다. 물리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추상적이죠. 날아가는 입자는 그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람은 돈 때문에 움직이고 명예 때문에 움직이고 축구를 잘해도 좋아하고 성적 매력이 뛰어나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구성 요소라고 삼는 인간 자체가 이미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이 추상적 세계를 헤쳐나갈 우리의 언어는 어느 정도로 엄밀한가? 이거는 수학 같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언어도 없습니다. 게다가 물리학적 사고방식을 형태를 그냥 조금 흉내내기를 하지만 물리학은 실은 제약 요소가 훨씬 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원자가 있다라고 말하면 세상에는 원자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론을 바꿉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는 부자와 가난뱅이가 있다라고 말했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세상에는 잘생긴 사람과 못생긴 사람이 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학벌이 좋은 사람과 학벌이 나쁜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세상의 구성 요소를 그때그때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상에서 경험을 하고 자기 이론을 검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된 물리학 이론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당연히. 게다가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리학 같이 미세한 세계를 다루는 곳에서도 애초에 세상이 작은 수의 요소와 근본 원리로 설명이 될까 하는 것 자체는 아직은 가정입니다. 가설이죠. 세상이 단순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세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부자와 가난뱅이 같은 단순한 요소를 포함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순한 곳일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그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체스의 규칙을 아는 것이 체스의 마스터가 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이론의 결과를 다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시도하는 것은 물리적 사고가 뭔지 또 그에 영향받은 우리의 사고가 뭔지를 서로 비교하면서 물리학의 한계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사고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잠깐 한마디만 하자면 물리학에서 컴퓨터 이런 것이 중요해지듯이 우리의 사고에 있어서도 앞으로 컴퓨터가 혹은 인공지능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